이 나이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아니면 아마 끝내 말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 나이 72. 사람들은 저를 중견기업의 회장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 호칭에 오래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니 직함도 돈도 모두 뒤로 물러나고 결국 남는 건 가족과 기억뿐이더군요. 특히 아들에 대한 기억 말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죠. 눈은 글자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들 하는데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어.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찍힌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밝다는 표현보다는 조심스럽게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쪽이 맞겠죠. 저는 그 한마디에서 이미 뭔가를 느꼈습니다. 부모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먼저 반응해버리니까요.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입가에 웃음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 40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혼자였던 아이였습니다. 일에 몰두하고 사람 만나는 걸 귀찮아하던 녀석이었죠. 그래서일까요? 기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시렸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들이 듣기엔 그저 기쁜 아버지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축하라는 말 뒤에 따라붙어야 할 질문들이 이상하게도 쉽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아버지로서 축복만 해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나만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괜한 걱정이 늘어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아들은 약혼녀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유나라고 했지요. 아들이 말하길 똑똑하고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식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만 보인다는 걸 저 역시 젊은 시절에 경험했으니까요. 첫 만남은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아들이 일부러 예약한 곳이었지요. 격식을 차리되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다리는 게 편해집니다. 사람을 재촉하는 것보다 미리 와서 마음을 가다듬는 쪽이 좋더군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아들과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인사했고 유나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내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적당한 화장, 또렷한 눈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야.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 믿어보자.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무난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날씨 이야기, 일 이야기,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 아들은 중간중간 유나를 살피며 말을 건넸고 유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만 놓고 보면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작은 장면 하나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따라주다 잔을 조금 흔들었는데 유나는 그걸 보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들도 종업원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오래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온 탓일까요? 저는 그런 표정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또 한 번은 아들이 젓가락을 떨어뜨렸을 때였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젓가락을 다시 정리했지만 아들이 떨어뜨린 젓가락을 주워주진 않았습니다. 그 역시 사소한 일이었죠.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그랬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작은 돌 하나가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유나는 저에게 아들의 회사 생활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담긴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눈빛이 아들 쪽으로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제 대답이 아니라 아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내가 너무 깊게 보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몇 번이나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옆자리에서 오늘 만남이 어땠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괜히 긴장시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저 역시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걸까? 경험이라는 이름의 의심일까? 아니면 아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일? 아들아, 아버지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이 질문에는 끝내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제 마음 한쪽에는 이름 모를 불안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갈등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어쩐지 이미 무언가가 온나고 있다는 느낌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땐 왜 아들에게 하지 못했을까요? 조금만 더 천천히 봐도 괜찮지 않겠니?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 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지금 와서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거 침묵이 때로는 배려가 아니라 방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아들이 유나와의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끄덕였고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와도 특별한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입 밖으로는 하나도 내지 않았죠.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든다고 늘 하는데 그때 제 침묵은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말 한마디가 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나의 집 근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음식이 깔끔해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장소보다도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유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식당은 소박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주로 오는 곳 같았고 테이블 사이 간격도 좁았습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사람의 말투나 표정이 더 잘 드러나는 법이지요. 저는 그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유나는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오는 모양이었죠. 아들이 말을 걸면 고개를 들고 대답했지만 눈은 자주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요즘 일은 좀 어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유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빠요. 그 말 뒤에 더 이어지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반면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꺼내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관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저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식당 앞에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다가가 박스를 들어드렸습니다. 유나는 몇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 없는데 유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박스를 옮겨드리고 돌아왔고 유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작은 금이 생겼습니다. 큰 균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유나의 집에 잠시 들러 함께 짐을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라기보다는 집안의 큰 가구를 옮기는 일이었죠. 저는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다며 함께 갔습니다. 물론 그건 핑계였습니다. 저는 유나가 일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짐을 옮기고 있는데 경비원이 다가와 주차 위치를 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아들은 바로 차를 움직이려 했지만 유나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 말은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차가웠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다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왜인지 모르게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짐을 옮기는 동안에도 비슷한 장면은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 보이면 유나는 물을 건네주기보다는 아직 멀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반대로 아들이 웃으며 말을 걸면 그녀는 그제야 표정을 풀었습니다. 마치 스위치처럼 감정이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일까? 요즘 세상에서 저 정도는 흔한 일 아닐까? 모든 사람이 늘 친절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저 역시 젊었을 때 바쁘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무심했던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제 세대의 기준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젊은 사람들은 원래 솔직하고 직설적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제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유나는 먼저 나가려 문 앞에 서 있던 청소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밀대를 들고 있었고 길이 좁아 잠시 비켜서지 못했습니다. 좀 빨리 하세요. 유나의 말은 짧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몸을 비켰고 유나는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는지 뒤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들의 인생에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 걸까?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의 선택을 의심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모든 걸 경험하게 두는 게 진짜 믿음일까? 사실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아들은 평생 저를 불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맞다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아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 되겠죠. 그 생각이 제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는 우리 내가 너무 의심 많은 노인이 된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운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가장 힘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난다는 말을 저는 여러 번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들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성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망설임이 앞으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저 그 시절에 저는 매일 같은 질문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실일까? 아니면 두려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회사를 다녔고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여느 때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작은 결심 하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쉽게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고 스스로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분명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눈가의 주름은 숨길 수 없을 만큼 깊어졌지요. 그 얼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얼굴이라면 아무도 나를 회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 생각이 제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지도 깨닫게 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가 몰래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 누군가는 비겁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런 비난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묻는다면 아마도 그건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결국 저는 회사를 잠시 떠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검진과 요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사회에는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고 중요한 결정은 모두 부회장에게 위임했습니다. 직원들은 걱정 섞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 누구도 제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 쓰지 않던 옷장을 열었습니다. 밝은 점퍼, 색이 바랜 모자, 오래된 운동화, 젊은 시절 현장을 다닐 때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 입어보며 제 모습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머리를 일부러 더 희게 보이게 하려고 염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안경도 바꾸었습니다. 값비싼 테 대신 흔한 플라스틱 테를 골랐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 보니 마음 한편이 씁쓸해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옷 한 벌과 안경 하나로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제가 선택한 곳은 유나가 사는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단지에 자주 오가며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죠.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름을 적는 칸 앞에서였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본명 대신 평범한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의 한 페이지를 접어두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면접은 간단했습니다. 나이와 건강 상태, 근무 가능 시간 정도만 물었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력을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경비원이라는 직업은 대개 그렇게 취급받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근무 첫날 경비복을 입고 경비실에 앉았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젊은 시절 공사 현장에서 새벽을 맞이하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저는 누구보다 먼저 나와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라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사람을 많이 마주치는 일이었습니다. 택배기사, 청소, 노동자, 입주민들 모두가 저마다의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를 했고 어떤 사람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유나와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그녀의 동선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의 모습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나가 퇴근하며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는 최대한 낮고 담담하게 됐습니다. 유나는 잠시 저를 보더니 아무 대답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무시당했다는 감정보다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 현실이 되었다는 느낌 때문이었죠. 며칠 뒤에는 그녀가 택배 문제로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말투는 정중하지도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설명을 요구하기보다는 지시를 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게 내가 보려던 모습일까?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쁠 때 날카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한두 번의 장면만으로 사람을 단정 짓는 건 제가 평생 경계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하루하루는 제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직업의 이름 하나로 사람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비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의 높낮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그 모든 것을 제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음 근무를 마치고 경비실에 홀로 앉아있으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했을까? 아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걱정을 전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자리로 쉽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보게 될 것들이 제 삶과 아들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는 경비실의 작은 의자에 앉아 하루하루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을 한 장씩 꺼내보듯 사람들의 얼굴과 말투를 마음속에 담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아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루의 리듬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공기의 냄새를 먼저 맡고 해가 지는 방향을 몸으로 느끼게 되더군요. 예전에는 회의 일정과 보고서 마감이 하루를 나눴다면 이곳에서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투가 하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 속에서 유나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보이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은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춥고 바람이 매서웠죠. 경비실 앞에는 얇게 얼음이 깔려 있었고 입주민 몇 분이 미끄러질까봐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나가 단지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로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말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통화 내용은 분명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비실 앞에서 한 노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묻는 사이 유나는 그 장면을 힐끗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통화는 계속 이어졌고 눈길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와야 할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잠깐의 멈춤조차 없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늦은 밤 단지 안에서 소란이 있었습니다. 유나의 집에서였지요. 문이 조금 열린 채로 그녀가 전화를 하며 서 있었습니다. 말투는 낮았지만 내용은 거칠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걸 왜 따져? 어디 만에난 워라만 듣기엔 있어.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아들이 없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출장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누군가와의 통화가 단순한 업무 때문인지 개인적인 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유나가 통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듣지 못했던 다른 얼굴이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일은 택배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분실된 물건이 하나 있었다며 일단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은 단단했고 말은 빠르게 쏟아졌습니다. 이게 왜 아직도 안 찾아져요? 저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확인하고 CCTV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지금 당장 해결해 주세요. 그 요구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제야 유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그 말은 제게 한 말이기도 했고 이 직업을 향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등, 주름진 손가락, 이 손으로 저는 평생 많은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손이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한 가지 분명해진 점이 있었습니다. 유나는 아들 앞에서는 부드러웠습니다. 웃음도 많았고 말투도 한결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없을 때, 특히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조급함과 무관심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유나를 악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아갈 때도 저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 결혼이라는 건 결국 일상의 연속입니다.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날이 더 많지요. 그 평범한 날들 속에서 사람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와 아들이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피곤해 보였고 유나는 그런 아들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잠시 제 판단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저렇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아들이 경비실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유나는 저를 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앉아 있지 못하고 경비실을 나와 단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자갈이 소리를 냈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컸습니다. 아들을 향한 걱정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된 묘가 좀 비건 물어미더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본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순간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위기의 순간에서 더 분명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늘 예상치 못한 때 찾아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유나를 더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일부러 마주치려 하지도 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을 기록하듯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일기를 쓰듯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걸 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사실을 전하는 것과 상처를 주는 것 사이의 경계는 참으로 얇습니다. 그 경계를 넘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유나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그래서 이 모든 걱정이 기우로 끝나기를 말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런 바람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제 마음에는 무거운 확신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아직 말로 정의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또 다른 얼굴을 저는 이미 보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 확신은 저를 다음 선택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불러올지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저는 애써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렇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합니다. 특히 자식의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앞에 놓였습니다. 아들은 해외 출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바쁘게 짐을 챙기고 서류를 정리하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떠나는 날 아침 경비실 앞을 지나며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저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 인사가 그렇게 무겁게 남을 줄 몰랐습니다. 아들이 떠난 첫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단지 아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실 시계가 똑딱거리며 시간을 알렸고 창밖으로는 몇몇 창문에 불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괜히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단지 안은 평소보다 어두웠습니다. 그때 윤아의 집 쪽에서 낯선 남자가 들어오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방문객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지인들이 늦게 찾아오는 일도 흔하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경비실을 지나며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맥주와 안주 몇 가지가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경고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단지 안은 더 조용해졌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유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이미 긴장해 있었습니다. 손이 괜히 떨려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설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은 아니겠지. 하지만 동시에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마주하기 직전이 되면 가장 크게 부정한다고 하지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순찰을 나갔습니다. 평소와 같은 동선이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유나의 집 앞을 지나갈 때 안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아들 앞에서 듣던 웃음과는 달랐습니다. 더 가볍고 더 거리낌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이려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였습니다.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장면 하나로 모든 것이 충분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와 앉았을 때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한꺼번에 몰려와야 할 감정들이 이상하게 느릿하게 다가왔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출장지에서 홀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을 아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요? 지금 말해야 할까? 그 질문이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습니다.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리는 건 너무 잔인한 일 같았습니다.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게 옳은 일일까?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단지 안에는 다시 평소의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만 다른 시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아마 친구를 만난다고 했을 겁니다.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가며 잠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스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무심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도 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같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마지막 망설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메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위에 아들의 이름을 적었다, 지웠다 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려 글자가 흐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숨긴다면 그건 사랑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비겁함일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방식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아들이 돌아온 뒤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지켜줄 수 있는 예의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장면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 남자의 얼굴, 행동 하나하나 마치 기록을 남기듯이 말입니다. 그 과정이 괴로웠습니다. 알면서도 봐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경비실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아있으면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타던 날 넘어져 울던 얼굴, 제가 손을 내밀었을 때 망설이다가 잡던 그 작은 손, 그 손을 저는 평생 놓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었습니다. 안들아, 아버지가 너를 지키는 방법이 이게 맞는 걸까? 그 질문은 끝내 답을 얻지 못한 채 제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모습을 드러냈고 저는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날은 흐린 오후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먼저 회사에 들렀다고 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오랜만에 보는 집이라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경비복을 입은 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굳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까지 온 이상 마지막까지 제가 있었던 자리에서 서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안에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모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문장을 준비했지만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출자는 어땠니? 그 질문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말이었죠. 아들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대답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은 없었니?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그 대답이 끝났을 때 제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눈빛이었습니다. 거짓을 잘 못 숨기는 눈이기도 했습니다. 유나와 관련된 이야기다.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계가 스쳤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며 더 조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진실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두었던 말 중 가장 단순한 문장을 골랐습니다. 너 없을 때 집에 다른 사람이 드나들었다. 그 말은 생각보다 조용히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웃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차분히 이어 말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제가 본 장면들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판단이나 감정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었던 그대로를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말하는 동안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경비복 주머니 속에서 메모지의 모서리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말을 다 마쳤을 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소리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그제야 아들은 제 옷차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경비복, 모자, 제 얼굴. 그제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설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늘 쓰고 다니던 모자였습니다. 그 아래 드러난 제 얼굴을 보고 아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놀람과 혼란, 그리고 이해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질문에는 원망도 슬픔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제 두려움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뉴나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들을 보고 반가운 얼굴로 다가오다 제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이 스쳤습니다. 여기서 뭐 해요? 유나는 먼저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 대면이 피할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 그 한마디에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빨리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또 오해하신 거 아니야? 유나는 저를 실컷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 말보다 증거와 사실이 말해야 할 차례였으니까요. 아들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제가 전해준 날짜와 시간에 맞춰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명해. 그 말은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나만 의심해?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했잖아. 그게 더 문제 아니야? 화살은 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은 결코 떳떳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의 문제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을 감았다. 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슬프면서도 대견했습니다. 결국 나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은 이어졌지만 말은 점점 엉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시선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유난한 한동안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수록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를 몰아낸 승리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깊은 피로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말보다 침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고맙다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 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네가 다치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 말에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속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 진실은 드러났고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아들은 한동안 깊은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상처를 보며 스스로에게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 아직도 그 질문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다만 그날 저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제 마음이 이끌린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지금도 제 어깨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소리가 줄어들었고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아들은 며칠 동안 말을 아꼈습니다. 출근은 했지만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갔고 문은 오래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 앞을 몇 번이나 서성했지만 먼저 노크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처가 아직 덜 남은 사람에게 말은 때로 또 다른 상처가 되니 아침 식탁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는 짧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해라. 그 정도였습니다. 국을 뜨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닿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말수가 갑자기 줄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견뎌야 할 침묵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퇴근 후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도 했고 제가 신문을 접는 소리에 고개를 들기도 했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존재감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괜히 묻지 않고 괜히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그게 지금은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산책 좀 할까요? 그 말이 그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어가는 사람들, 저녁 운동을 하는 노인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았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 특별하지 않게 말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즉각 반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그 말은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신 걸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그 말 끝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해받고 싶어서 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이해받는다는 건 여전히 큰 위로가 되더군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늘려갔습니다. 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문장,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들에는 예전보다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사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조심스러운 질문들. 아들은 더 이상 모든 걸 혼자 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가 저는 고마웠습니다. 저 역시 변했습니다. 경비복을 벗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예전과 같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제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조언보다는 질문을, 판단보다는 경청을 선택하려 노력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지시하고 결정하던 사람이 듣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함께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찍은 사진들, 가족여행 사진들,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의 우리에게는 조금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 뒤에 따라올 슬픔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사진 한 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때 네가 넘어졌는데도 울지 않겠다고 버티던 거 기억나냐? 아들은 그제야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관계를 맺는 방식. 좋은 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약한 사람 앞에서 달라지지 않는 사람. 그 말은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배운 정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들은 스스로를 탓하는 말도 줄였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되 상처에 머물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금씩 놓였습니다. 아들이 다시 믿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 그건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엔 더 천천히 가보려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두를 이유는 없다. 결혼도 인생도 늦었다고 실패는 아니니까요. 그 말은 제 삶을 돌아보며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제 마음도 오랜만에 고요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 했던 선택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우리가 다시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게는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책임 없는 사랑은 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그 사실을 다시 배웠습니다. 아들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의 옆에 서서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나이가 되어서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큰 사건이 더 일어나지는 않았고 극적인 변화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루하루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결로 쌓여갔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바쁘게 살았지만 그 바쁨 속에 무언가를 더 살피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한 박자 늦추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회사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래 준비해오던 계열사 통합을 마무리하면서 아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세대 교체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보호자가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때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부담스러워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한 사람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민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에서 일하게 된 동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묻지도 않았고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말투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흥분보다는 차분함이 있었고 자랑보다는 관찰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람은 말이 좀 느려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느리다는 말에는 기다릴 줄 안다는 뜻도 담겨 있으니까요. 아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태도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번 일을 겪고 난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민지를 처음 만난 날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셋이 마주 앉았고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저를 회장으로 대하기보다 아들의 아버지로 대했습니다. 질문은 많지 않았고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실수했을 때 먼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던 장면이 제 눈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런 장면은 설명보다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 대신 좀 걸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인생이 대신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경비복을 넣어두었던 서랍이었습니다. 이제는 입을 일이 없을 옷이었지만 쉽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옷에는 제가 보았던 얼굴들과 들었던 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했을 하루들이, 제게는 아들의 인생을 바꾼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내의 사진도 함께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늘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때 어떻게 했을까? 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뉴스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오래 미뤄두었던 안도를 느낍니다. 우리가 아직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안도 말입니다. 이 나이가 드니 인생에서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도, 결혼도, 부모 노릇도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랑은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보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말입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의 삶을 천천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곁에 한 발짝 물러나 서 있습니다. 앞서 끌지도 뒤에서 밀지도 않습니다. 이제 넘어질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아들이 다시 떠올릴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있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해받기 위해 살았던 건 아니니까요. 지금 제 바람은 단순합니다. 아들이 누군가 밥을 먹을 때 그 자리가 편안하기를, 약한 사람 앞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그래도 잘 봤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이 이야기를 이제야 꺼낼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게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남아있고 미안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조용한 감사가 얹혀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의 연속이더군요. 이 나이에 와서야 그 말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다.